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주해 오셨죠. 네, 오늘이 대선 D-55일인데요. 네.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그 약간의 지지율 부진을 이제 뛰어넘어서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15%를 넘는 그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단일화 신경전 이게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야권에서는 앞으로도 단일화 압박이 계속 거셀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딱 자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얘기가 자꾸 나오면요.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단일화라는 것은 늘 그 제1여당, 그러니까 여당이나 아니면 제1야당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 후보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휩싸이면 결국 본인이 대선 출마를 못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강력하게 지금 단일화 협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이제 설 연휴를 지나서 아마 2월쯤 되고 그다음에 2월 달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즈음에 단일화가 또 한 번 진짜 이제 수면 위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단일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조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실제 이제 후보 등록 시점까지 이렇게 임박해지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당 조직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후보가 우세하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제 단일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는 게 안철수 후보가 우세하더라도 거기에는 물론 역선택도 있고 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선에 임박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정권 교체 찬성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해라 이런 야당 지지층의 압력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를 만회해서 이재명 후보보다 좀 앞서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이번 보수 야권 후보의 이름은 네 글자다. 무슨 소린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정권 교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확실히 민주당 정권을 좀 쓰러뜨려야 한다. 이런 압력이 양쪽에 다 가해지고 있고요. 지금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아마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이 좀 상당하게 밀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네. 네, 가장 중요한 건 후보의 의지일 텐데요. 지난 화요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야권 이런 이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 모두 아직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단일화 필요성과 함께 공동정부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는 군불대는 인사들을 거간꾼이라고 지칭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 기자님? 그러니까 저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하고요. 또 정치부 기자들 취재할 때 따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약간 다릅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뭐 선택 과목이 아니다.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도가 앞서는 상황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 장관직 절반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1997년에 이제 DJP 연대를 그렇게 했죠. 이번에 반드시 단일화를 해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도 당내 사실은 선거 임박하기 전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럿이 다 자강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강론이라는 건 결국 뭐 단일화 그런 거 아직은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우세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리고 실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철수 후보와 뭔가 이 연결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외견상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뭐 거간꾼 뭐 이제 그 단일화 협상에 나서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은 만약에 이제 지지율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 혼자 나와도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단일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또 만약에 후보 등록을 안철수 후보가 했다라고 네. 할 때도 투표 직전까지 계속해서 단일화 압박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물밑에서 그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현재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뭐 일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 같은 이제 측근 발언을 보면은 국민 절대 대다수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안철수 후보하고는 약간 이제 온도 차이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참 표현상의 전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태규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민 절대 다수라는 국민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까지 합치면 절대 다수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야권 지지자로 국한하면 야권 지지자 아마 절대 다수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딱 잘라서 현재까지는 이 순간에는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지를 열어뒀다. 그거는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짐작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어찌 보면 이미 아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물밑에서는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단일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오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짐작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997년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그때 김종필 JP라고 하죠. 그 자민련 청재가 본인도 출마하고 싶었죠. 출마한다고 대통령에 당선됩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 사람이 다 출마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해서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정부를 꾸린다든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권력의 절반이라도 차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태규 의원 얘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그 얘기는 앞에 부분 빼고 해석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의지가 그러면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예.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15%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15% 나왔을 때 그때 단일화를 추진했어야 됐다. 지금은 좀 시기를 놓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해서 심지어는 선대위를 해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국면이 됐을 때 그러면 안철수 후보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떨어질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해산하고 재편하고 그러면 반등한다. 반등하면 이게 시소처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어차피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맨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안철수 후보는 아마 최고 정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즈음에
단일화 협상에 딱 시동을 걸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냈을 텐데 저는 이미 지금 현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바닥을 치고 약간 반등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약간 횡보나 아니면 하락하는 국면으로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협상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의 후보 단일화 역사를 보면 대개 그 후보 등록 직전,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 한 달 반 전쯤 거의 막판에 임박해서야 되는 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론적으로야 뭐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높았을 때 하는 게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얼마나 갈지 15% 정도를 유지할지 더 빠질지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후보 등록 직전 즈음에야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과거의 전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런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민주당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민주당에선 야권 단일화가 절대 쉽지 않을 거라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측은 이 단일화 프레임이 여당에게 오히려 꽃놀이패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속내와 유불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꽃놀이패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이게 또 뭐 민주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집권 세력이지만 야당 후보 단일화를 여당에서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될 리도 없고 하라 그래서 될 리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따로 만나보면 이번 대선의 마지막 중요한 변수가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도 후보 단일화를 하면 단순히 지지도를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역전패를 당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경계의 눈초리로 지금 야권 단일화 이 국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믿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도요 이해창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2위 후보가 정몽준 후보였고요. 11월 단일화 직전에. 네.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가 3위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 사이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런 정도인데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함으로써 단숨에 역전을 했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뭐 1위를 넘나드는 그런 접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조금 밑에 있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도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시너지까지 네. 이렇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방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만나서 뭐 단일화 안 되는 걸로 보더라. 저는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어떤 외곽에서 좀 분위기 조성하는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김동연 후보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열린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이제 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범여권 연대를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지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 또 집거에 들어갔지만 심상정 후보와 이제 범여권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지만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여당 또는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뜻을 너무나 명확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지지율 자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손을 어느 쪽과 잡는다? 어느 쪽과 잡아도 김동연 후보는 이상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독자 행보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운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가능한데 그게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정체성과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파장 같은 거는 저는 의외로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상정 후보는 지금 치과에 들어갔는데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손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손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사퇴하느냐 아니면 선대위를 재편해서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려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느냐, 뭐 그 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심상정 후보는 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의당의 고유 영역이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역작용으로 안철수 후보도 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압박이 더 세질 것이다. 이런 또 영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네. 김동연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이분 어디 제가 다른 라디오 토론회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을 완주한다 쪽에 거는 사람이 있고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거는 사람이 있다. 어디가 더 높았습니까? 이제 저는 돈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믿고 완주하는 쪽에 걸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평소 인격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완주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제 하다 주저앉으면 뭐 서울시장 후보 또는 종로 국회의원 그게 아니면 뭐 국무총리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경제부총리 한 사람이 국무총리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계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 시대의 해프닝으로 정리되고 마는 겁니다. 이분 앞에 여기서 어느 쪽하고 연대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 길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런 계산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완주 가능성도 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번 2017년 대선에서 6%대 득표율을 올렸는데 이번에 그것보다도 훨씬 떨어질 위기감 때문에 지금 일정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관측이 엇갈리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하더라도 정의당 후보를 다시 뽑아서 대선에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걸 보고 심상정 의원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요. 당원들한테 아주 그 머리 깊숙이 숙여서 사죄까지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두 분 다 뭐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 김동연, 심상정 두 후보가 네. 아니 뭐 저는 심상정 후보가 했던 사퇴 여지가 가능성은 뭐 여전히 알겠습니다. 있다고는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사망 소식이 들렸고 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인물이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재가 될지 또 파장이 커질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최초 제보자죠. 그 이모 씨가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걸 좀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조작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작의 근거라는 거는 사실은 뭐 누구 그냥 한 사람의 진술 정도만 있을 뿐이고 반면에 관련해서 녹음 파일이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3개란 말이죠. 그 녹음 파일은 뭐 부인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녹음 파일에 본인 육성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형식으로든 아무리 본인이 여기서 부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구설에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있죠. 본인한테는 득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은 뭐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무슨 문재인 아니 뭐 전 정부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 이재명 후보의 혐의점이 발견돼서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현 정부에서 다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일종의 실언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뭐 아주 혹평을 했더군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점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제보자는 사인이 지금 1차 규명이 됐고요. 심장병 때문에 이제 돌연사했다는 걸로 경찰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을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 뭐 살인이라는 단어를 자꾸 붙여가지고 뭐 간접 살인, 또 살인 멸구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쪽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리 정치적으로 상대에 타격을 입히고 싶어도 어떤 돌아가신 분 명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살인 이런 단어를 써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영길 대표 얘기도 간단히 할게요. 이건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요. 얼마나 좀 답답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제동을 걸었겠습니까? 뭐 당내에서 그렇게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지난주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87년 대선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되풀이가 되었지만 이 단일화 승자가 모두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됐던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대선을 돌아봤을 때 단일화 효과를 가장 크게 했던 요인은 뭐였다고 보시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 남은 기간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후보 단일화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중에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후보 단일화 그 자체가 대선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DJP 단일화를 했지만 네. 그 당시 외환위기라든가 이인재 후보 독자 출마가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굉장히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시대 정신하고 이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뽑는 바람에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르겠다는 게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옳다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정권 교체 성공을 하겠죠. 그게 무리한 생각이라면 아마 실패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후보 단일화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효과를 가장 크게 극대화시키는 요인은 시대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뭐 저는 그 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1987년에 뭐 YS나 DJ처럼 또는 JP 뭐 이렇게처럼 사실은 지역적으로 맹주인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합치면 이 지역 연합의 성격을 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또는 안철수 후보나 지역적으로 맹주를 자처하거나 실제 그런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과거 YS, DJ, JP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폭발적인 그 단일화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다만 이제 여권 성향이냐 야권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후보 간에 이 공감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는 지금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역시 자기 지지 세력이 누구와 이렇게 서로 많이 겹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후보 단일화는 사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학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미래 비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단일화도 좋지만 미래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 1987년 이제 이른바 민주화 체제 이후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후보 단일화가 여러 번 있었고 그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른바 제3 네. 후보. 제3 후보가 그러니까 그 양강구도의 후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단일화는 제3 후보의 무덤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선 D-55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각 당의 움직임과 또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